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10시 23분에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한밤중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대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게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제재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고령까지 발표가 됐잖아요. 포고령까지 발표가 됐으니까 그 포고령의 위력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야, 이거 봐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려나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포고령 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포고령 내용을 보면 저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괜찮을까. 아마 10시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비상계엄령이 발표가 된 것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나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엄사령부가 꾸려지면서 포고령 제1호가 발령이 됐거든요. 제1호니까 2호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와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일제히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제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나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세 번째는요. 모든 언론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네 번째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게다가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들에게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며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여섯 번째,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내용을 보니까 어마무시하죠. 저도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자마자 제가 사무실로 나와서 방송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접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통제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 번째 보니까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 당연히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무실에 나왔는데 다행히 말입니다. 유튜브 방송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한 전했습니다. 그 전할 때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아마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보면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으로 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대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이야기에 충격적이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장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저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컸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진짜 대단했거든요. 아마도 말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을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진짜 좋지 않았어요. 이게 말입니다. 어떻게 발전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은 불안하기 그지없었죠. 당연히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야, 이게 여러분, 예, 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컸느냐 그것을 생각을 하면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인들까지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으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행히 말입니다. 다행히 2024년 12월 3일 오전 4시 2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해제 선언을 했습니다. 다행히. 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헌법에 대한 어떤 존중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국회에서 거부를 한 사실을 가지고 국회 대통령이 또 강제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10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예, 동시간 11시에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했죠. 2호나 3호가 발효될까 봐 또 불안했었죠. 그러다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속속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요. 예, 제주기는 과반수가 예, 찬성을 해서 190명이 들어와서 190명이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18명의 국회의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4시 27분에 뭐 대통령실에서 뭔가 발표가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 선언했습니다. 해제 선언했다는 것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할 수 있거든요. 아마 예,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 계엄령 해제 선언을 예, 하겠죠. 아마 그렇게 선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로 발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저는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비상계엄 선포 예, 담화 전문에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민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종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계엄 해제 선언을 했다는 거죠. 야,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예, 이게 저는 진짜 무지무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예, 야당과 정부 이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엄청난 예, 알력이 굉장히 커지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예, 계엄 선포 담화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해제 선언 문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 또 이러면서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주당은 탄핵을 엄청나게 해왔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송통신위원장 또 탄핵을 하고요. 이제는요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까지도 탄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켜서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거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면 최소한 수개월 동안에는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장의 권한대행이 감사원장을 대행하게 되는데 이 권한대행은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원장들이 줄줄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을 통해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수사 의뢰 이거 다 중단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권한대행 감사원장 권한대행은요. 감사원 상급이사에 대한 물갈이 감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요. 행정부에 마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극단적인 방법인 비상계엄 선포로 맞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력은 굉장히 강했고 더 강한 체력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의 절차대로 따르기를 요구했던 거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의 절차대로 요구를 따랐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요. 민주당의 폭주가 심하긴 심해요. 입법 독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하죠. 사실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경제정책이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탈원전이 친원전으로 바뀌었다. 뭐 그거 하나밖에 생각나는 게 없고요.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주 52시간제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기업을 규제하는 각종 법안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혼령이 지금 유령이 쉽게 말하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의도가 모든 것을 다 하니까요. 그만큼 임대차 3법도 개정이 전혀 안 되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개선 노력도 없고요. 주 52시간제도 기업에 대한 규제도 똑같이 난리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게 사실 이들 법 때문이거든요. 이들 법 때문에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는 어려워지죠. 국정은 운영이 안 되는 식물 대통령이 됐죠. 레임덕은 너무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폭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요. 도를 넘어도 너무너무 조치가 아닌가요?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맞나요? 그럴 권한을 또 대통령에게 부여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서 국가 망신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참 어떻게 하든지 대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지금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요. 대한민국의 대혼란 내지는 대혼돈만 기다리고 있을 뿐일 겁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는 절대 안 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뽑았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혼란은
뭐 광화문을 뒤덮고 전국을 뒤덮을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치가 불안합니다. 게다가 정치가 경제를 덮어서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사회는 혼란할 정도로 혼란합니다. 전부 다 배려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우선 내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까지 혼란한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과 해제 그 사이에서 아마 대한민국의 혼란은 엄청난 혼란으로 저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여러분 경제는 너무 나쁘잖아요. 경제가 너무 나쁜데 지금 또다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처럼 그렇게 대혼란이 온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또 터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늘 말씀을 드렸지만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현금을 쌓아가라는 이야기 제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대혼돈의 도가니로 빠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대혼돈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으면 우리는 각자 도생의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판단 하에 움직이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것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진짜 충격적으로 아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정도 일이면요 대한민국은 아마도요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 몫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저는 지금은 노력해야 되겠다. 그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던지를 제가 현장 기자로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혼란이 우리나라에도 닥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자의 어떤 이상에 따라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 유튜버인 정환진이 입장에서는요. 저는 세상을 좀 더 넓게 시장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거기에 현금을 쌓아가는 일 멈추지 말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은요.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큰 혼란 우리가 한번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최악의 혼란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혼란이 올 겁니다. 그 혼란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여러분들도 많이 마련하셔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요. 여러분 또 사회는요. 대혼란이 여러분들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자초할 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야지만이 이 혼란한 세상을 좀 더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아닐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한밤중에 대혼란이 결국 대한민국의 대혼란으로 가지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은요. 대한민국의 대혼란을 이끌 수밖에 없을 거고요. 대통령은 어쨌든 사면초가에 빠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경제에는요. 악재 중에 악재가 될 겁니다. 그만큼 나쁜 경제 상황에서 더 나쁜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오늘도
많이 해 봅니다.